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입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서 힘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네, 우리 김현욱 의원님과 그 전체 포럼 회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중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정세 분석 이런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집트 사태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국내적으로 혁명적 상황을 맡고 있는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의 우리 관계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뒷부분부터 지금 현안이니까 그 이집트 사태부터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언론을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 사태, 옛날 우리 민주화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태 이런 걸 여기 말씀들을 하시면서 북한도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아들한테 세습을 하려다가 망했다라든가, 아니면 경제 자체가 아주 퇴보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잘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서민주들이 아주 기여와 빈곤을 허덕이고 있다라든가, 또 군부가 굉장한 권력체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런 유사성들 때문에 마치 이집트와 북한을 많이 연관성 있듯이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북한도 그런 민주화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일반적인 논의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추측으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거는 사실 저는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또 하나 이란이 나오겠구나. 이제 일단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북한과 이집트를 비교하면서 북한도 이집트식으로 나올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이집트나 그 상황을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경을 숙지를 하시면 북한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는 이제 또 제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 박사를 가지고 있고 주로 비교 체제론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또 북한 연구, 사실은 또 제 모시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사회학과에서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 교수를 하시던 이제 저희 대학을 오신 분이었는데, 그 종교사회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커미티에 모시면서 이제 저도 그쪽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 근본주의에 관한 어떤 그 기초적인 이제 상식이라 그럴까,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집트나 이런 상황, 왜 제가 이집트 사태가 발생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미국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위험한 느낌을 제가 받았던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단일 민족이고, 그 다음에 늘 식민지배 이전까지는 늘 단일한 정권과 단일한 권력체가 단일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쭉 그런 대로 이렇게 수년을 이렇게 내려온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사실은 어떤 국가 질서라든가 사회 질서라든가 시민사회 질서를 창출하는 역할을 사실 이슬람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신부님들이나 목사님 같은 프리스트들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울레마라 그래서 율법학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까 맹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교단이, 율법학자 교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울레마라 그러는데 학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를 걔네 울레마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따로 독립을 해서 옛날 우리 소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다라사라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이슬람 율법을 가리키는 교육단체,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재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 국가 기능은 옛날부터 고전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 율라만 학자들한테 거든요. 옛날 우리 중세 시대 때 교회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왔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식민지화가 됐는데 외세들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 막 터키라든지 뭐 옛날 이슬람 있던 데로 막 나눠 막 가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게 공백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지방 토호들이 있고 그 토호들 중에 지금 독립하고 있는 게 뭐 아랍에미리트니 사우디니 이런 데 왕국들이고 이런 토호들이 있고 그 토호들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식민지 제국과 손잡고 석유라든지 농업 생산물에 이런 걸 팔아먹고 대부분의 그냥 일반 국민은 그냥 기하선상에 벌어져요.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접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걸 했던 게 바로 이 울라마하고 이슬람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오히려 국가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교회 부분들이 사회와 더 밀접하게 영향을 쭉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고 국민들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들이 많이 되면서 나타났던 두 가지 큰 조류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족주의. 그래서 판아랍, 범아랍주의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군부라든지 아니면 약간 급진적인 우파 이쪽 사람들이 이제 범아랍 민족주의라는 어떤 정치적인 단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반작용을 벌이게 생겼고 또 하나는 판 그 이슬람.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회교 쪽 사람들이 아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종교가 같은 거 아니냐 세계화시키고 그걸 단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판아랍 무슬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문에도 이제 특히 조선일보 그런 건 아주 빠르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그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는데 거기도 보니까 무슬림 형제당 같은 거 이게 나오는 게 1908년, 1905년 때 이미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범아랍주의와 쌍벽을 이루는 범이슬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 관계였어요, 이 둘은. 하나는 이제 국가 부분, 하나는 사회 부분에서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면서 쭉 왔는데 특히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의 이제 국가 건립 이후에도 사실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토착 세력들이 왕이 되고 그랬어요. 그 일단 식민 세력이 사실은 그 앞잡이 비슷한 건데 왕이 되고 하면서 이게 쭉 그 식민지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라이벌 그룹이 생긴 거죠, 아랍 세계.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민족주의. 그 먼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건 민족주의입니다. 그 나세르, 이집트가 또 고향이고, 그다음에 그 계통을 이어받은 게 지금 사다트고, 사다트는 침매화됐지만 사실은 나세르 같이 어떤 경우에 이집트, 시리아, 수단까지 다 연결하는 지금 생각나실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범 아랍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하고, 미국 입장에서 그게 참 무서웠던 거죠. 그 막 석유도 국유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무찌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얘네들 단편화, 파편화 시키고 이제 들어온 군사 쿠데타라든가 를 통해서 개별 정부들, 친미 정권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 사람들이 요 이슬람주의, 근본주의로 나중에 전향이 되죠. 이 사람들 키웠어요. 사실. 그 공산당이 들어오고 하니까 종교하는 너희들이 좀 막아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단들이 커지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냉전 시대에는 이게 참 괜찮게 작동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 범아랍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분열시키고 이제 친미 정권을 수립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슬람 교단을 키워서 공산당의 확장을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문제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공산당하고 막 예를 들어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열심히 싸운 게 바로 사실 이 이슬람 교단하고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공산주의자는 거의 숙청이 되고 뭐 딱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 투데 파티라는 데도 있었고 굉장히 뭐 양쪽에서 이제 소멸이 됐는데 이게 소련권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이 타겟을 이제 미국을 잡는 거예요. 특히 1950년대부터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집트가 아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 투톱이라든지 그다음 파키스탄도 그런데 마오디드라든지 그 회교 근본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에집트 교단 그리고 또 파키스탄 교단 쪽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마구 양산을 합니다. 옛날도 아니지. 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민주화과정을 옆에서 운동권 세력들이 시민단체도 하면서 나와서 막 우후죽순 조직을 해나갑니다. 바로 또 동일한 양상들이 이란이나 이집트에 다 있나.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무시하고 이제 위에 기득권층,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건 이제 팔레비,
그런 왕족이라든지 군부를 이제 지원하면서 그것들과 싸우는 과정이었는데 이란이 먼저 일단 무너졌어요. 그때는 참 미국이 참 잘못 대처해가지고 오히려 반 이슬람국 이런 식이 되는데 사실 9.16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나 중국의 부상이나 소련의 잠정 세력보다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게 민주화가 아니고 이것도 교단이 또 나오겠죠. 군본주의자들이 또 나오겠군요. 큰일 났다. 일단 군부나 아니면 그 이집트 중앙 관료 집단들이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체들 유지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사실 이 중간에 그 혁명을 주도한다든가 하는 게 우리처럼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질 않고 사실은 다 이슬람과 연관된 그런 사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슨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불만도 중요하지만 불만이나 아니면 이런 걸 따지면 북한보다 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100만씩 굶어 죽이는 거죠. 사실 이집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불만들이 하나에 단결된 어떤 그 동원력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 바로 그 이슬람 교단과 그 펀더멘탈리즘, 그 자격집단. 이게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모두들이 다 그렇게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괜찮은 사상을 우리로 치면은 뭐 옛날 유교를 뭐 복원하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념적으로 많이 가고 또 사회활동도 많이 이런 쪽도 있어요. 사실 무슬림 그 형제단도 그런 단체고. 근데 그 중에 몇몇 아주 가격하게 갑니다. 여러분 그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이거 미국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 옛날 그 아프간에서 전쟁할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같았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말씀은 이집트 같은 데서 그렇게 과감하게 반정부 투쟁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슬람 교단, 또 이슬람 교단의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다양한 종교 조직, 그 다음에 종교 조직과 연결이 된 다양한 직능 단체들이 그걸 사람들 규합을 하고 통합을 하고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사실 여기서 이게 넘어가 버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측에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어거지로 좀 아티피셜하게 좀 뭘 만들어 보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 없어요. 그 원자력 기구 총장하던 뭐 엘라베인가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 이란도 그렇게 하다 다 실패했습니다. 요번엔 좀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염려하는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라고 이슬람에 대해서 좀 작은 파야. 그러니까 확장력이 굉장히 전파력이 없었는데. 난 이번에 에집트가 넘어가 버리면 이건 뭐 순이라 그래도 도단의 세력이 워낙 이렇게 아랍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게 전파될 확률이 있는 시리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거기다음에 사우디나 이런 쪽도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굉장히 염려하는 점, 굉장히 염려하는 입장이고.